창작의 과정이고 그 창작의 과정 속에서 만나지는 어떤 그 자아의 무의식의 어떤 메커니즘 이런 사실은 더 큰 어떤 혼란과 혼돈 속에서 공포를 겪게 되는 예술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진짜 나를 발견하는 어떤 과정. 근데 혼돈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형 다음 노래는 저희 댓글로 아주 이거구나. 네 형도 엄청 낯익죠. 이 노래에 대한 아주 댓글이 너무 많아서 뮤직비디오도 한번 보실래요? 혼란과 혼돈 이어서 모든 걸 이뤄낸 내가 보낸 주택장에 형 이 노래 어떠셨어요? 어렵네요. 어렵고 굉장히 실험적이고 실험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일단 말들도 굉장히 혼란에 휩싸여 있고 형식도 혼란에 휩싸여 있고 그러니까 이어서 그다음에 마침 다음 글 네. 마침 다음 글 이어서 이런 거를 시에서는 이제 종종 보는데 뭐냐면 쓰고 있는 주체가 시에서는 시적 주체라고 하는데 네. 시적 주체가 이 화자의 말에 개입해서 자꾸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 주체가 쓰고 있는 거다 혹은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화자를 시켜서 말하도록 하는데 자기가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이거 자체가 그냥 쓰는 어떤 텍스트로 취급되는 거죠. 네. 그런 식의 그 말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침 다음 글이나 이어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보니까 말이 안 끝났는데도 이어서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 말로 이어지고 이거는 굉장히 참신한 어떤 형식인데 저도 가끔 써먹거든요 시에서. 그러니까 말이 다 안 끝났는데 다른 목소리가 거기에 틈입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또 말이 이어지고 근데 이거를 말을 굉장히 분절시키는 네. 분절시키면서 뭔가 끊임없이 쓰는 혹은 이 배우에서 말하고 있는 목소리에 대해서 의식하게 만들죠. 네, 네. 독자나 혹은 청자로 하여금 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목 행은 왜 갓이에요? 이게 이제 타자기로 한글로 행 치면 영어로는 진짜? 네. 저는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재밌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혼란과 혼돈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제 혼란과 혼돈은 기본적으로 창조랑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이 이제 세계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그 세계의 말미에 혼란을 마련해 놓고 있는 거죠. 그 혼란과 혼돈을 지나면 세계가 재창조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미르치아 엘리아데라고 그 유명한 신화학자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의 메피스토펠레스와 양성인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혼란과 혼돈에 관한 규명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계를 재창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천국도 혼란으로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왜 천국을 묘사하는 그림 속에 양과 사자가 같은 화폭에 그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평화로움 뭐 이런 거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그거는 혼란과 혼돈의 이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쨌든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그 천국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재창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창작자인 저로서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세계의 혼란과 혼돈을 가중된다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됐죠. 네. 말하자면 그것은 세계를 다시 창조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면서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 역시도 이 노래 역시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예술가의 창작의 과정에서 무의식 그 만나는 무의식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로 초점을 맞춰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갓이 그런 의미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갈 행자 있잖아요. 네네. 그 행으로도 봤어요. 물론 시의 행일 수도 있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갈 행으로 보면 이거 자체 마침 다음 글 그다음에 이어서라고 할 때 그것이 계속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앞에 글을 끝낸다는 의미이지만 다음 글을 하면서 이어지잖아요. 네네. 계속 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 행로, 이 나아감을 행이라고 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의 행으로 보면 행은 사실은 시에서는 최소 단위예요. 그렇죠. 최소 단위. 그러니까 무엇의 최소 단위냐면 의미와 이미지와 그다음에 리듬의 최소 단위.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뭐 그런데 이제 조르조 아감벤이라는 그 이탈리아 이론가의 네. 행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양반은 유령을 다루고 있거든요.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데 실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행간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보이는데 실체는 없어. 그러니까 유령이라는 게 이미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지도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은 심상이라고 하는데 네. 뭔가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는 있지만 지금 눈앞 이미지를 놓고 보면 눈앞에 그 이미지가 비롯된 어떤 감각을 발현시켰던 사물은 없는 거죠. 대상물은 막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행간의 어떤 유령이라고 하면 뭐 여기 약간 억지로 연결시키면 이어서라든지 마침 다음 건 같은 게 마치 유령처럼 틈입에 들어와서 행간에서 술술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보면 한 달간의 산고에게 목적이나 의식은 애초에 없었지. 혼란과 혼돈 그 자체로만 시작돼서 나는 그곳을 떠나야 했고 이어서를 제가 빼고 읽는 겁니다. 네. 이어서가 굉장히 방해하듯이 이 흐름을 방해하듯이 있어가지고 꽤 걸었지. 괜한 걸음이었어. 발걸음이었어. 이렇게 이어지는데 한 달간의 산고가 뭐예요? 한 달간의 산고라는 게 어떤 창작의 과정이었나? 그렇겠죠. 네. 뭐 앨범 준비하는 기간이 뭐 그렇다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벌스 1은 그 현실에서 느꼈던 혼란과 혼돈의 과정 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혼란과 혼돈을 마주하게 되는 그래서 벌스 1의 두 번째로 가면 난 못 바뀌겠더라. 뒤돌아보니 왜 겨우 몇십 걸음 밖에 못 온 걸까? 말하자면 혼란과 혼돈이 시작돼서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벗어나지 못한 거죠. 벗어나지 못해서 다시 내겐 혼란과 혼돈의 본체를 향해 걷고 있지. 떠나려고 했는데 다시 거기로 되돌아가고 그조차 너무 먼 길이었음이 분명했지만 내겐 짧은 길이었어. 이거 자체가 이 역설이 어떤 혼란과 혼돈의 이미지인 것 같고 그래서 나보다 거대한 나라는 혼란 나의 태초 훨씬 전부터 살아있게 있고 내 두 발이 서야 할 대지를 펼쳐 만들어줬지. 그렇죠. 그러니까 혼란과 혼돈을 마주 보면 사실 태초 나의 시작 이전은 혼란과 혼돈이죠. 나라는 어떤 것이 마치 질서 정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태어난 존재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의 근본, 나의 태초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원초적인 시간이라고 하면 사실은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어떤 카오스의 이미지, 역사 이전의 어떤 시간들인 거죠. 그것들이 결국은 나를 만들어냈고 내가 살아가야 될 땅을 만들어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무질서한 개념들이 형체로 굳어진 그 위에 서 있어. 그치만 그 바탕은 혼란과 혼돈이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나의 집, 나의 땅, 나의 나, 이게 나다. 혼란과 혼돈에서 출발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늪이 나오는데 늪은 혼돈의 외화죠. 네, 혼란과 혼돈은 조금 달라요. 혼란은 사실은 어떤 외부의 이미지에 가깝고 혼돈은 내면의 이미지에 가까워요. 그래서 혼란과 혼돈을 동시에 쓰고 아마 구분해서 쓰고 있는 모양인데 늪은 그런 어떤 혼돈의
외화, 혼란과 혼돈의 외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일상에서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지만 그게 어느새 내 옆까지 와서 가까이 와서 기어온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애초에 어둠이 나였고 어둠뿐이었어. 티끌 같은 무언가는 참 또렷했어. 그게 이제 세상의 균형, 빛의 존재 이런 걸로 이어지는데 이건 좀 재미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균형과 빛이 이제 동일시되어 있고 네. 균형과 빛을 알려면 어둠과 혼란, 혼돈을 알아야 가능한 거고 그리고 비교 대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균형이라는 걸 아는 것은 그 질서 잡히지 않은 무질서한 어떤 혼란 때문에 균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거대한 혼란 덩어리이고 정말 균형이나 빛은 아주 티끌에 불과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름다움이 나오네요. 아름다움, 먼 아름다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먼 아름다움. 그리고 늪에 빠져서 존재하기도 하고 늪이 아름다움 속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렇죠.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질서정연한 것만이 아름다움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아름다움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릴케이의 두이노의 비가 네. 있어요. 거기 1에 보면 거기 이제 천사가 절대적인 미의 상징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런 비슷한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찬탄하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 철저하게 우리를 멸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아름다움에 가닿을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가닿기 위한 어떤 예술가의 몸부림 같은 거를 그 릴케의 두이노의 비가에서도 봤는데 여기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 구절에서는 아니지만 계속 어떤 닿고자 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물인 거겠죠. 그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어떤 창조물일 텐데 그리고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활한 대지를 채워내기엔 내겐 너무나도 커. 만물을 새로 새겨내고 만들어야 할 책임감이 무거워. 이게 이제 예술가로서의 어떤 중압감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 어디서 그런 거를 느끼냐면 네. 저 이제 한글로 문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글을 프로그램 띄워놓고 그 맨 첫 칸에서 껌뻑이는 커서를 보고 있을 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문서에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을 때 완전히 혼란스럽죠. 이 진짜 온갖 것들이 사실은 뒤죽박죽 되어 있고 그것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봤죠. 예전에는 이제 빈 원고지 빈 원고지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네. 근데 여기 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면 중력이 나와요. 중력이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게 중력인 듯이 이렇게 지규로 되어 있는데 한순간도 인지하지 못했지만 중력이 나를 잡아주고 있었다는 증거지. 그렇죠. 중력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네. 공기를 마치 인식하지 못하듯이. 그런데 이 중력이 없으면 난 어떻게 되겠습니까? 펄펄펄펄 날아다니겠죠. 일단 대지와 떨어지겠죠. 대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구체적인 현실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이제 가끔 제가 그 수업하면서 중력이란 말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이 매력적인 이미지지만 구체적인 현실과 결합되지 못했을 때 그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날아다니는 이미지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것을 현실과 결합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현실과 결합시킬 때 비로소 이 이미지들을 잡아끄는 중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커져가고 있는 무질서 어지러움
마치 우주같이 팽창하고 있지. 그렇죠. 그런데 그 팽창하는 우주로 안 그러면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중력이 잡아주지 않으면 현실과는 멀리. 그렇죠.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하죠. 가속도를 받으면서 그 혼란의 덩어리 속으로 내가 떨어지지 않게 나를 잡아주었던 중력. 그렇죠. 겨우 유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가 날아서 솟아오르고 싶을 때 그 중력은 내 발을 그냥 놔줄까? 책임져야 했던 모든 걸 마무리 지으면 난 떠오를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바뀌어요. 이게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아까는 그 무질서로 떨어지지 않게 나를 중력으로 붙잡아 주었던 어떤 거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좀 바뀌죠. 네. 그리고 여기 이 부분까지가 그래서 그 한 달간의 산고로부터 비롯된 어떤 현실에서 느꼈던 그 혼란과 혼돈 이었다면 이제는 자기 의지로 이 혼란과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자아의 모습이 보이죠. 다시 한번 혼란과 혼돈 속으로 한번 배웠으니 그저 아름답고 따뜻하게 밝기만 한 곳을 만들기 위해 온전히 내 의지로 어둠 속으로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증명이라는 게 뭘까요? 약간 그 어떤 작품? 결과물 아니에요? 그렇겠죠. 내가 하면 된다는 걸 여기서도 딱 그 태도가 나오네요. 예전에 그 이센스 그 노래에서 그냥 내가 해야지. 내가 만들어낼 그곳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혼란과 혼돈의 과정이라는 것은 창작의 과정이고 그 창작의 과정 속에서 만나지는 어떤 그 자아의 무의식의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만들어낼 그곳에 너를 부른다면 따라오길 두려움 없이 그러고선 아까 이제 음악을 들을 때 보니까 여기서 막 이게 더 혼란스러운 어떤 음악들이 겹쳐지면서 벌스 2로 넘어가는데 벌스 2는 녹록치 않아요. 혼란과 혼돈이 막상 정말 내 의지로 들어가 보니까 아직 오지마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오지 말라 그러냐면 눈을 도려내고 싶을 만큼 보기 힘든 광경 달팽이관을 복합 브리짓 바르도에게 이거는 뭘까요? 달팽이관은 어쨌든 귀와 관련된 소리일 거고 브리짓 바르도를 떠올려 보면 프랑스 여배우잖아. 이게 달팽이 요리 관련된 거기도 하고 사실 브리짓 바르도는 60년대 섹시 배우의 상징인데 그 계곡이 때문에 약간 무논리로 저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국인들은 다 야만이. 뭐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혼란과 혼돈의 소리 때문에 사실 소통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주하면 더 큰 검은 벽을 마주하면 포기가 유일한 내 자아. 여기라면 바로 목이 잘려 피도 못 보고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혼란과 혼돈은 공포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시각적으로는 보기 힘든 광경, 그 다음에 어떤 소리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검은 벽이 나오면서 그렇죠. 포기하게 되는 포기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오지마 이런 부정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과정 속에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큰 어떤 혼란과 혼돈 속에서 공포를 겪게 되는 어떤 자아가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도 나오네요. 죽음.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뭐 여기 조금 다소 절망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보면 내가 지워지는 것 잊어도 돼 뭐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를 망각 속으로 내몰고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자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고 그런 것들이 죽음의 이미지와 연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비로소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그때면 주저 말고 내게 오겠니? 그때면 주저 말고 내게 오겠니? 그러면 너도 오지만 나도 다시 발견되는 거죠.
날 떠나던 내가 오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말하자면 예술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진짜 나를 발견하는 어떤 과정. 근데 그 과정 속에 무수히 많은 혼란과 혼돈, 때로는 공포, 또 죽음과 마주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너를 초대할 수 있고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고, 그렇죠? 그리고 비로소 내가 발견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줄이야. 그러네요. 네. 오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창작의 메커니즘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다소 과잉되게, 과장되게 이 과정, 이 행로, 말하자면 창작의 행로들을 현실에서와 진짜 마주한 어떤 그 무의식 안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섬세하게 또 굉장히 실험적인 어떤 이 형식들, 목소리를 그 틈입시키면서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이 네. 가사를 봤을 때 네. 이게 창작의 고통을 주제로 한 어떤 어. 예민한 젊은 예술가의 근데 다소 되게 위약적인 포즈가 넘친다. 혼란과 혼돈, 뭐 죽음, 뭐 검은 방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이 친구야말로 누구보다 더 질서를 갈구하는 어떤 열망이 더 큰 게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당연히. 그런 느낌도 있고 굉장히 나르시시즘이 대단한 친구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질서와 균형, 뭐 빛, 뭐 이런 게 사실 작품으로 사실 작품을 내놓으면 그것은 어떤 질서들이 생기고 어떤 균형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생기기까지 무수히 많은 혼란과 혼돈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가 그 앨범의 마지막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후기 비슷하게 그간의 어떤 희노애락이나 감정들을 담아서 근데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좀 멋있는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한. 그렇죠. 저는 이 노래에서 네. 이런 어떤 그 실제, 그러니까 이 화자와 구분된 배우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방해하고 간섭하고 또 흐름을 이어주고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네, 노래에서. 시에서는 좀 봤지만. 그래서 그런 게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독창적인 노래여서 그간 그랬나 봐요. 구독자분들이 네네네. 좀 잊을만 하면 천재노창의 행 해석해 주세요. 천재노창인데 여긴 또 그냥 노창으로 되어 있네요. 이름을 차이는 바꿨다고 뭐예요?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천재노창에서 생각이 맞나 봐요. 그 뭔가 더 재미있는 것 같다. 그것도 바뀐 것도 재미있는 것 같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친구들이 참 고민이 많구나. 그렇죠. 고뇌가 많고 이것들을 어떻게 내 음악으로 바꿀지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분투기네요, 분투기. 이거는 말하자면은 그렇죠. 메타적이죠. 네네. 네.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노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아까 이제 넉살의 작은 것들의 신을 했었는데 네네네. 넉살은 이제 직접적인 어떤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작은 것들이 갖고 있는 그 존재와 삶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그걸 이제 신으로 표현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창작의 어떤 그 고통과 그 다음에 창작의 그 결과물로 가는 이 과정들을 자기가 작은 어떤 또 신이 돼가지고 그쵸. 한번 이렇게 펼쳐 보이는 것 자기 같아요. 작품에서는 자기가 신이지 뭐. 그렇죠. 자기가 창조자지 뭐. 역시 큰 신이 역시 시인은 신이란 말이 있는데 됐어요. 야 역시 거대한 신이 지금 뭔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서 부감으로 이걸 풀이를 진행하니까 굉장히 잘 와닿습니다. 부끄럽네요. 부끄러워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